제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더 인류세가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방송을 2019년에 만들고 2020년에 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2017년도 정도부터 기획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인류세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류세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인간의 얼굴을 한 새야? 뭐 인면조야?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세금을 내는 거냐? 환경 파괴를 많이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시기가 된 거냐? 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인류세가 그 정도로 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단어가 조금은 됐고, 또 오늘 이렇게 강의까지 보러 와서 우리가 인류세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까지 가지게 될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 단어는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인류세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생대 백악기나 뭐 고생대 뭐 이렇게 지질시대 이름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죠? 그러면 이제 주라기가 이제 지질시대인데, 그럼 왜 뭐 고생대 이런 대나 뭐 주라기 같은 기가 아니고 인류세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중생대나 주라기는 되게 큰 시간 단위예요. 뭐 예를 들면은 몇 억년, 몇 억이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100년밖에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뭐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 100만 년, 10만 년도 아니고 억 단위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그런 억 단위의 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이 그 지구에 등장한 지가 20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 억 단위 막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대나 그 밑에 주라기 같은 기, 그리고 그 밑에 새라고 있어요. 새. 그 중에서도 새를 바꿀 정도의 존재인 건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새도 바꾸려면 몇만 년에서 몇십만 년은 걸리는 단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등장한 지 2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이 새를 바꾼다. 그래서 엄청난 거여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진짜 인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꺼낸 게 인류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질 시대는 그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바뀐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지구 역사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는 뭐 이제 저런 동물들이, 이런 동물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대멸종이 됐고, 뭐 이제 우주에서 소행성 충돌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 같은, 아니면 빙하기가 갑자기 오고 이런 이유로 멸종이 생기는데, 몇십억 년 전에 이게 한번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때는 이런 애들이 살고 있다가 또 이제 화산 폭발이나 기후 변화로 다 죽으면서 이제 화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폐렴기 때는 이렇게 파충류처럼 생긴 애들이 점점 등장하다가 멸망이 되고, 중생대 때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멸망이 됐고, 근데 우리가 아는 중생대 백악기의 가장 마지막 5번째 대멸종 때 이제 공룡이 멸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때는 다 이제 화산 폭발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 소행성 충돌.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이렇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캥거루 많이 죽고 이런 것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6번째 대멸종이라고 과학자들이 부르는 거고, 이제 그것을 인류세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든 분은 이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인데, 어떻게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냉매가 지구 오존층을 파괴했느냐를 다른 과학자들이랑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든 분인데, 이분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앞에 5개 대멸종 중에 여러 번이 이 소행성 충돌로 이렇게 지구의 멸종이 오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고 자동차를 많이 타고 에어컨을 많이 키는 게 이런 소행성 충돌이랑 비슷해졌다. 그게 이제 인류세나 6번의 대멸종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3가지 주제로
3부작을 구성을 했는데 2부작 오늘 두 번째 편은 오늘 몇 분이 보신 플라스틱 이야기고요. 첫 번째가 닭들의 행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치킨이나 닭을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닭 얘기로 조금 쉽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를 점령한 동물이 뭐냐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지구를 점령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보다 더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닭이에요. 닭.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80억. 근데 닭은 지금 숨쉬고 있는 닭이 한 24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 한 명당 닭 3마리씩은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인 1닭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1인 1닭으로도 시켜 먹고, 그리고 시킬 때 뭐 4명이면 닭 4마리 시켜서 1인 1닭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닭이 이렇게 많은 게 당연한 거죠, 시장에 가면은. 그래서 닭이 230억 마리가 있고, 그러면 한 해에 우리가 먹기 위해 죽이는 닭의 마리 수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얼마인 것 같아요? 예? 230억이요? 땡, 틀렸습니다. 아쉽게. 예? 얼마예요? 예? 비슷했어요. 예, 선물 드릴게요. 어떻게 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는 660억인데 몇 년 전 거여서 사실 정확하진 않아서 630억이면은 예,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숨 쉬고 있는 애들은 230억이라고 하더니 왜 1년에 죽는 애들은 630억이에요?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닭이 1년을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닭을 한 2달, 3달 키우면은 이제 잡아요. 예. 더 오래 키워봐야 병에 걸리기 쉽고 이미 지금 우리가 먹기에는 2~3달이어도 충분히 많이 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1년에 660억 마리의 닭뼈가 묻히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인류새를 연구하는 인류새 과학자들은 우주에 지구인이 온다면은 땅에서 공룡뼈를 찾는 것처럼 중생대 때는 공룡뼈를 찾는 것처럼 인류새 때에는 닭뼈를 찾을 거라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인류새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이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논문에 웃기게도 우리나라가 등장을 해요. 2010년도 정도에 한국은 닭이랑 오리를 1,000만 마리 정도를 탈처분을 했다, 상매장을 했다. 그때 이제 조류독감이라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장에 있는 닭이랑 오리를 다 죽이는 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불행하게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우주인이 대한민국 땅에 온다면은 닭뼈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닭 얘기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재밌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 닭이 자연적으로 2달, 3달 만에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기 좋은 목적으로 이제 개량을 한 거예요. 더 큰 닭들끼리 뭐 교배를 시키기도 하고 더 이제 밤새도록 불 안 끄고 애들이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영양제도 투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닭이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1950년대 닭뼈는 이 정도 크기였는데 2010년의 닭뼈는 거의 2배 가까이 커질 정도로 인간이 먹기 위해 생물종을 개량했다, 동물을 개량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에는 이렇게 닭과 같은 동물이랑 인간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야생동물은 3%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류새 다큐멘터리에는 뭐 미세먼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마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미래의 우주인이 지구로 온다면은 지금 시대의 화석을 찾을 거라고 꼽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닭뼈고 두 번째가 플라스틱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죠. 이 보시는 사진은 제가 국립광주과학관 같은 곳을 전 세계에 한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네덜란드의 과학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이 플라스틱 돌이거든요. 플라스틱 암석.
이게 왜 생겼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얀 슬랏이라는 네덜란드의 청년이 해양 쓰레기 청소기를 개발을 해서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고 이제 보얀 슬랏의 집은 정작 이쪽인데 이제 이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섬이 유명해가지고 이걸 치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개발한 것을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다가 실전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것을 개량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바다가 전 세계 5대양 육대주가 있는데 이 5개의 바다마다 이 거대한 해류가 있어요. 이 해류에 의해서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다가 이 하와이 정도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쓴 것들도 이렇게 다 모여요. 그래서 5개의 바다마다 다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보얀 슬랏을 추적하면서 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쓰레기가 과연 여기에 있나 이걸 이제 보려고 간 데가 이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하와이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나라 쓰레기를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한 10분 만에 찾았어요. 네, 이건데 이게 이제 미원 식품 주식회사에서 나온 20kg짜리 빙초산 공업용 통이에요. 근데 이제 미원 식품 주식회사라는 분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약간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없어진 기업 이름입니다. 식품 이름으로는 이제 1000가지 이름으로는 있는데 지금 대상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IMF 때. 그러니까 IMF가 전이라는 건 97년도, 6년도에 얘가 그 전에 생산된 통인데 2019년에 저한테 발견이 됐어요. 하와이에서 안 썼고. 근데 이제 이 하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와이는 화산이 아직도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용암, 마그마가 이 해변가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해변가에 이런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몰려온 이 쓰레기들이 여기 몰려 있는데 여기가 화산이 있다 보니까 이 화산재가 이 쓰레기에 붙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암석이라는 플라스틱 글로머레이트라는 이렇게 해변 쓰레기랑 용암이 붙어서 두는 이런 신종 돌이 탄생을 하는 거고 제가 네덜란드 박물관에서 이것을 인류세의 암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찍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국립광주과학관에 여기 2층에 가면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선대 암석이에요.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뭐 한 20-30억 년 전에 돌이라고 치면은 뭐 시생대의 무슨 암석, 뭐 호성 철광층 뭐 이런 암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류세의 암석이라고 여기 설명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지는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이걸 직접 찍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와이를 갔을 때 제가 이제 2가지를 열심히 찾았어요. 우리나라 쓰레기가 있나 이거 10분 만에 찾았고 이거는 이제 거기 해양 청소를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랑 찾았는데 이것도 한 15분, 20분 만에 금방 찾았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게 크지는 않았지만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많이 쓴 쓰레기가 바다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어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되고 있고 뭐 하와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쓰레기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거 하와이 문제니까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바다에도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바다 거북이가 살고 있거든요. 뭐 서해나 남해나 제주도에 가면 뭐 특히 많은데 서해에도 있고 그 바다 거북이들이 이렇게 죽어서 해변가에 가끔 이렇게 사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체를 모았다가 냉동해놨다가 한번 이렇게 배를 갈라서 얘가 왜 죽었나 뭐 분석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그 몸속에서 이 부검하는 현장에서 이 디피더스 명장 포도 유산균 음료에 이게 몸에 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얘를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걸 먹은 건 확실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초 같은 걸 먹고 살아야 될 거북인데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물들이 그것을 먹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다에는 여러분들이 남해 같은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가 있는 남해 쪽을 가보시면은 바다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양식장에서 굴이나 조개 같은 거 양식할 때 어디다가 금을 쳐놨는지 보려고 끼워놓는 양식장 부표거든요. 근데 이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는 용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 그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사과랑 배 이런 거 많이 주고받거든요. 박스로. 그 사과랑 배 밑에 이 스티로폼이 하나씩 깔려 있어요. 사실 안 깔려 있어도 되는데 그게 깔려 있어야 사과랑 배가 안 다친다고 쓰는 그런 용품인데 얘네가 되게 약해요. 한번 찢어보시면은 잘게 부서져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근데 그런 것으로 바다의 양식장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조금 세기는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 바다의 이 파도와 햇빛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해양에 사는 뭐 바다 거북이처럼 해양에도 뭐 갯지렁이, 지렁이나 해양 생물종들이 많이 사는데 얘네가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최초로 이 갯지렁이가 저 양식용 구표를 먹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든다는 해양과학 기술원 논문을 읽고 그 과학자분들이랑 이걸 하나 이렇게 수거해서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 뭐 조개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이렇게 갯지렁이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마리를 제가 특수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먹고 뱉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똥으로 분변으로 배출하기도 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양식장 부표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굴이랑 홍합, 조개 같은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데인데 걔네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식장 부표를 먹은 우리 인간한테도 그것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시대에 이르렀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한국인이 일주일 평균 성인 기준으로 신용카드 2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야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떼까마귀라는 까마귀를 찍으러 울산에 갔어요. 얘가 울산이랑 수원에 겨울철이 되면은 몽골의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몇십만 마리가 우리나라에 기거를 하는데 얘네가 지렁이인 줄 알고 이렇게 고무줄 같은 것을 자꾸 먹는 거예요. 비에 젖으면 고무줄이 지렁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소화하지 못하고 뱉어내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도 플라스틱을 먹고 시베리아에서는 걔네가 플라스틱을 먹을 일이 좀 적을 텐데 괜히 우리나라로 철새로 내려왔다가 플라스틱까지 먹는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또 제 얘기를 잠깐 살짝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이제 2010년에 텀블러 라이프라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제 제 영상 생활을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한 2009년도까지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뭐 그레타 툰베리가 요즘 뭐 환경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도 막 코펜하겐 기후 변화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런 게 뉴스에 도배가 될 때였어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데 모여서 뭐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계 정상들이 뭐 우리 윤 대통령 같은 분들이 결정을 잘 못하면은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맨날 그런 걸 이제 뉴스를 보면서 하는데 제가 대학생으로 보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쓰는 그 종이컵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저렇게 우리가 뭐 전기를 안 쓰거나 뭐 에어컨을 많이 지금처럼 많이 쓰거나 자동차를 많이 타면 망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뭐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을 이렇게 많이 쓰지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이 종이컵을 안 쓰려고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텀블러 쓰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자기가 일회용컵을 안 쓰는 불편함을 어떻게 감내하면서 이렇게 살까 뭐 그런 걸 인터뷰하면서 어, 어, 단편 다큐멘터리를 하나 20분짜리를 만들어서 서울 환경영화제라는 데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지구에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런 환경 전문 PD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때. 그리고 전 대학교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원래 방송 취직할 생각이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송국이 어디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 프로그램이 두 개 있었어요. 매주 방송을 만드는 데는 KBS의 그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랑 그 EBS의 하나뿐인 지구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KBS랑 EBS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저거를 만들면서 살아야겠다. 나의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EBS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 조연출을 하다가 이거 연출을 하다가 그 뒤로 뭐 김파라 원숭이 기본 같은 친구들이나 동물 찍고 이제 저기 김국진 씨나 뭐 성현도 씨, 뭐 최수종 씨랑 찍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뿐인 지구를 이제 연출을 할 때 2년 동안 조연출을 하다가 처음으로 연출로 만든 작품이 그 플라스틱 인류라는 이 작품으로 제가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작품은 제가 2009년에 만들어서 2010년에 틀었고 이거는 2013년에 제가 PD로서 처음으로 데뷔를 할 때 연출 데뷔를 할 때 만든 작품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플라스틱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플라스틱 전시를 하지도 않았어요. 노관심. 그래서 방송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은 이제 주로 플라스틱 업체들, 뭐 일회용품 만드는 업체들이나 뭐 그런 데서 뭐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그럴까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반인들의 관심 하나도 못 끄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전벽해가 된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류세라는 어려운 주제에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저는 요즘 실감을 합니다. 특히 그 2012년, 23년도만 하더라도 이 페트병에 이 플라스틱 라벨, 그 바다거북이가 먹고 죽은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게 되게 당연했어요. 근데 이걸 재활용을 할 때 저는 이걸 재활용을 안 하면은 바다거북이나 그거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뜯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뜯기는 거예요. 근데 재활용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뜯어서 재활용하는 사람도. 근데 지금은 그게 무라벨로도 나오고 잘 뜯기게 뒤에 이게 절친선도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이 약간 그랬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5, 6년 빠르게 재활용 문책이 좀 가는 편인데 일본은 당시에도 재활용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런 거가 당연하게 이렇게 있다가 한 3년 정도 전에 비닐 대란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한번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열심히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서 비닐을 쓰레기 재활용장에 내다 놨는데 아무도 안 치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닐이 막 날리고 아파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바다거북이 코에 그 빨대가 꽂혀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빨대를 아무리 뽑으려고 노력을 해도 한 1분 이상 그 빨대가 안 뽑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요즘 뭐 우리가 우영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뭐 돌고래 너무 안타깝다, 뭐 고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 영상에 의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업체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페트병 라벨도 자연적으로 뭐 없애거나 아니면 뜯기 좋게 이렇게 바뀌었고 환경부도 사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정부와 기업의 어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이 바뀌어야 세상이 더 빠르게 바뀌는데 정부도 이제는 예전에는 이 페트병을 내놔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재활용 업체에서도 제대로 그걸 못 써요.
이것을 이게 골라내는 비용이 그 재활용을 했을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 페트병은 되게 값어치가 큰 재활용품이어가지고 뭐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강단 밑을 채우는 어떤 보충제가 될 수도 있고 활용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환경부가 그 페트병만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나 주택에서 낼 때 페트병만 따로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생긴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기업과 정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제가 10년 동안 플라스틱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느꼈던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이 두 프로그램은 다 이제 폐지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전에 부활했다가 몇 달 전에 또 폐지가 됐고 하지만 이렇게 방송국이 이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이유는 이게 또 많은 대중의 관심을 또 얻지 못해서 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이렇게 양가적이다, 좀 어렵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얘기가 많았는데 끝날 시간이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처음에 이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미래의 우주인이 와서 어떤 화석을 이 시대 2022년에 걸 찾을 수 있다 하다가 이제 플라스틱 화석이랑 각별을 찾는데 이것을 어디서 찍었냐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찍었냐?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로 찍은 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쓰레기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 있는 건 제 조연출이에요. 우리 팀 조연출이 제가 서울 상암동에서 빌린 우주인 복장을 입고 쓰레기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산도 3년 전에 비닐 대란이 생기면서 재활용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자 이런 산들이 전국에 곳곳에 생겨서 뭐 어떤 해에는 200개도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 되는 쓰레기를 저희 제작진이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방송을 아까 보신 분들은 우주인이 막 코카콜라 병을 이 배달용 코카콜라 병이거든요. 이걸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올라가니까 여기 있었어요. 이걸 제가 저 시켜 먹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저기 우리나라의 쓰레기산이고 저기 올라가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고 이 페트병은 잘 안 썩습니다. 그리고 이 코카콜라는 실제로 그 페트병 중에 가장 많이 해변에서 발견되는 페트병이 코카콜라예요. 그만큼 우리가 콜라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인이 왔을 때 이럴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언젠가는 정말 이 플라스틱 화석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결론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면은 왜 플라스틱 화석을 직접 안 찍고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석이 이게 또 재밌는 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은 한 적게는 수천 년에서 많게는 수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플라스틱은 개발된 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거든요. 어떤 플라스틱에 따라 다른데 아까 그림에도 나왔고 여기 밖에 전시관 밖에 나가면 당구공이 있는데 그 당구공이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발명된 게 한 150년밖에 안 됐고요. 이제 스타킹 같은 나일론 이런 거는 한 7, 80년, 한 100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석이 될 시간이 없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이제 하와이 같은 데서는 이제 지금도 화산 활동이 있으니까 이제 앙석은 금방 되니까 플라스틱 앙석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화석은 아직은 발견할 수 없지만 언젠가 분명히 이제 밝혀질 거고 그때는 저희가 없겠죠. 몇만 년 후니까. 그래서 미래의 지구는 지금보다 상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암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제가 만났던 많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석학들,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총기유세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님께서는 인간은 이제 힘이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소행성 충돌 같이 큰 힘이 돼버렸고, 근데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멸종을 지금 일으켰고 지구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힘이 어떤 소행성 충돌이면 우리가 뭐 이걸 폭파시킬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뭐 전기를 많이 쓰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뭐 그래서 벌어진 거니까, 지금이라도 뭐 세계 정상들이 갑자기 모여서 뭐 어떤 갑자기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플라스틱 그 바다 거북이의 코에 빨대를 뭐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덜 쓰자,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도 종이 빨대를 쓰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어져서 변화를 만든 것처럼, 어떻게든 변화를 단시간 내에 만든다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지구에서 더 좋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이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요. 근데 이분도 한 말이,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없다. 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 나이가 돼 있을 한 20년 후, 뭐 3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은 이런 인류세가 뭔지 알고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뭐 지루하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이 자리를 찾아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시민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